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두만강의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고 내 몸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뒤에서 들려올지 모르는 총소리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삶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함경북도 회령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나는 32살이 되도록 조국의 품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다. 아니, 나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작은 텃밭이 있었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아버지는 내가 10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런 내가 강을 건너게 된 것은 어머니의 병 때문이었다. 간경화라고 했다. 의사는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약을 구하려면 중국 돈으로 최소 1000위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우리 집 살림으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다. 장마당에서 알게 된 언니가 중국에 가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만 해도 한 달에 2000위안은 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강을 건넜을 때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나를 기다리던 것은 약속했던 식당 일이 아니었다. 안내인이라는 사람은 나를 어느 농촌 마을로 데려갔고 거기서 나는 처음 보는 남자와 마주 앉게 되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왕룽이었고 45살의 호랍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그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저항할 수 없었다. 여기는 중국이었고 나는 불법 체류자였다. 신분증도 없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도망칠 곳도 없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했다. 안내인은 약속대로 어머니에게 약을 보내주었고 나는 왕룽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다. 왕룽의 어머니는 나를 며느리가 아닌 하인처럼 대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욕설이 쏟아졌다. 왕룽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나는 그의 분풀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세월이 흘러나는 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갔다. 왕룽의 폭력은 여전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졌고 나를 괴롭히는 일도 줄어들었다. 중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 신분은 여전히 불법 체류자였고 그것은 항상 내 발목을 잡는 족쇄였다. 왕룽은 한 달에 한두 번 생활비를 주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나마 그 돈으로 어머니에게 보낼 약값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몰래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마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농번기에는 다른 집 밭일을 도왔다.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번 돈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1000위안이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큰 결심을 했다. 이 돈을 잘 보관해서 10,000위안을 만들면 한국행 브로커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문제는 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였다. 왕룽의 집에 두면 언젠가 발각될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어머니는 가끔 내 방을 뒤지곤 했고 왕룽도 술 취한 날이면 돈을 요구했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다. 신분증이 없는 나에게 은행은 그림의 떡이었다. 그때 내가 떠올린 사람은 리메이였다. 그녀는 내가 일하던 식당의 주인이었고 나를 항상 잘 대해주었다. 다른 중국인들이 탈북 여성들을 업신여기는 것과 달리 리메이는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녀에게는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나와 나이가 비슷하다며 나를 딸처럼 대해주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리메이에게 부탁했다. 내가 모은 돈을 맡아줄 수 있느냐고. 리메이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 했다. 나는 그동안 모은 1,000위안을 그녀에게 맡겼다. 리메이는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고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가라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왕룽의 집안일을 하고 6시에는 식당으로 나가 설거지를 했다. 점심때는 잠깐 집에 들러 왕룽의 어머니 밥을 차려드리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시간까지 일했다. 밤에는 다른 집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해주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리메이에게 맡긴 돈이 조금씩 늘어간다고 생각하니 희망이 생겼다. 6개월이 지나 내가 모은 돈은 2,500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 돈을 다시 리메이에게 맡겼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했고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리메이는 이 낯선 땅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1년이 지났고 내가 모은 돈은 5,000위안이 되었다. 그 사이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장마당에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했다. 나는 기뻤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왕룽의 폭력은 더 심해졌다. 그는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나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술에 취한 날이면 주먹이 날아왔고 나는 멍투성이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리메이에게 맡긴 돈을 생각하며 버텼다. 저 돈만 있으면 이곳을 떠날 수 있다고, 한국에 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2년이 지났을 때 내가 모은 돈은 10,000위안에 가까워졌다. 드디어 한국행을 시도할 수 있는 돈이 모인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나는 이제 이곳에서의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룽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비가 필요했고 왕룽은 내게 돈을 요구했다. 나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내가 돈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심하게 때렸고 나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리메이를 찾아갔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내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리메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고 무슨 돈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내가 맡긴 돈, 거의 10,000위안에 가까운 돈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메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내게서 돈을 맡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2년 동안 내가 조금씩 모아서 맡긴 돈이었다. 리메이는 그때마다 친절하게 받아주었고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애원했다. 제발 내 돈을 돌려달라고. 그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리메이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증거도 없지 않느냐고, 영수증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없었다. 불법 체류자인 내가 어떻게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무너졌다. 2년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 왕룽의 폭력을 참으며 꾹꾹 눌러 모은 돈이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눈물도 오래가지 않았다. 불법 체류자인 내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리메이에게 배신당한 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밥맛도 없었다. 왕룽은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더 심하게 대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후 나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끝이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돈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작은 천주머니를 만들어 속옷 안쪽에 숨겨 다니기로 했다. 불편했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다시 6개월이 흘렀다. 내가 모은 돈은 2,000위안이 되었다. 리메이에게 잃은 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이었다. 나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장웨이였고 3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도시에서 왔다고 했고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장웨이는 친절했고 특히 탈북 여성들에게 잘해주었다. 그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한다고 했고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 경계했다. 리메이에게 당한 후로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장웨이는 달랐다. 그는 실제로 탈북 여성들을 도왔다.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었다. 심지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도 도와주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도 조금씩 장웨이를 믿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다. 나처럼 리메이에게 당한 다른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는 진심으로 분노했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1년쯤 지났을 때 장웨이는 내게 제안을 했다. 한국행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믿을 만한 브로커를 알고 있고 비용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 단 미리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고민했다. 리메이에게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웨이는 리메이와 달랐다. 그는 이미 여러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준 실적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신뢰했다. 무엇보다 그는 내게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고민 끝에 나는 결정했다. 그동안 모은 3,000위안을 장웨이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었다. 장웨이는 약속대로 영수증을 써주었고 6개월 안에 한국행을 준비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다시 희망을 가졌다. 이번에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한국에 가서 필요한 초기 정착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장웨이는 가끔 내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브로커와 연락이 되었다고, 루트를 확인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6개월이 지났다. 약속한 시간이었다. 나는 장외일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이상했다. 평소에는 항상 문을 열어두는데 오늘은 왜 닫혀 있는지. 나는 다음 날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장웨이가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장웨이는 보름 전에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떤 사람은 그가 빚을 지고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장웨이가 나를 속였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친절했고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는 것 같았는데 영수증도 써주지 않았던가.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영수증을 찾았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장외의 신분증 번호도 없었고 제대로 된 서명도 없었다. 그저 간단한 메모 수준이었다. 나는 다시 무너졌다. 3천 위안, 1년 동안 모은 돈이 또 사라진 것이었다. 리메이에게 이어 장웨이에게까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왜 항상 나만 당하는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왕룽의 폭력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도 나를 때렸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더욱 난폭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망쳐야 했다. 마을에는 나 말고도 여러 명의 탈북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중국인 남편들에게 학대받으면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여성들. 나는 그들 중 몇 명과 친해졌고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명이 순이었다. 그녀는 나보다 5살 많았고 중국에 온 지는 10년이 넘었다. 순이도 리메이와 장웨이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당했다고 했다. 그녀가 모은 돈은 총 2만 위안이 넘었는데 그것을 다 잃었다고 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으고 있었다. 또 한 명은 영자였다. 그녀는 나보다 1살 어렸고 중국에 온 지는 4년 정도 되었다. 영자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녀의 중국인 남편은 그나마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폭력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영자도 한국에 가고 싶어 했다. 불법 체류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항상 불안하다고 했다. 우리 셋은 함께 돈을 모으기로 했다. 각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함께 한국에 가자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절대 누구에게도 돈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작은 금고를 하나 사서 3개의 자물쇠를 채웠다. 각자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3사람이 모두 모이지 않으면 금고를 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다시 1년이 흘렀다. 우리가 모은 돈은 6천 위안이 되었다. 아직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다. 금고에 돈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순이는 작은 식당을 하고 싶다고 했다. 중국에서 배운 요리 솜씨를 살려서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을 열고 싶다고 했다. 영자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고 싶다고, 뒤늦게라도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몰랐다.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불법 체류자라는 꼬리표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계좌를 만들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다. 어머니도 자유로운 땅에서 여생을 보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아직 한국에 갈 수 없었다. 브로커 비용만 해도 1인당 10,000위안은 필요했고 중간에 숨어 지내야 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우리는 최소 30,000위안은 모아야 한다고 계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문이었다. 실제로 이웃 마을에서 탈북 여성 몇 명이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우리는 공포에 떨었다. 만약 붙잡히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밖에 나갈 때도 항상 주위를 살폈고 낯선 사람을 경계했다. 일을 할 때도 공안이 올 만한 곳은 피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돈을 모으는 속도도 느려졌다. 그러던 중 순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녀가 아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옌벤의 한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는 일이었는데 신분증 검사가 느슨하고 급여도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망설였다. 옌벤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고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돈을 빨리 모으려면 감수해야 할 위험이었다. 우리 셋은 함께 옌벤으로 갔다. 그곳의 공장은 생각보다 컸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부분 조선족이었지만 우리처럼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공장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우리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다. 힘들었지만 한 달에 2,500위안씩 벌 수 있었다. 우리 셋이 함께 일하면 한 달에 7,500위안을 모을 수 있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우리의 금고에는 18,000위안이 쌓였다.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치면 거의 25,000위안이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30,000위안을 채울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공장에 공안이 들이닥쳤다.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패닉에 빠졌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숨을 곳도 없었다. 다행히 조선족 동료들이 우리를 창고에 숨겨주었다. 우리는 어둡고 좁은 창고에서 숨죽이며 몇 시간을 보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만약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공안이 떠난 후 우리는 급히 짐을 쌌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공장주는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한 달치 임금을 미리 지급해 주었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그날 밤 옛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공안의 단속이 더욱 심해졌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 왕룡은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친척 집에 다녀왔다고 둘러댔지만 그는 쉽게 믿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또 술을 마시고 돌아왔고 나를 심하게 때렸다. 나는 이제 정말 한계였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순이와 영자를 만났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일단 시도해보자고 결정했다. 25,000위안이면 부족하지만 브로커와 협상을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었다. 문제는 믿을 만한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다. 리메이와 장웨이에게 당한 경험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중 영자가 한 사람을 소개했다. 그녀의 먼 친척이 한국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도와준 브로커가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고
조선족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김철수를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한국행은 위험하다고, 도중에 잡힐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성공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도 했다. 김철수가 요구한 비용은 1인당 12,000위안이었다. 우리 셋이면 36,000위안이 필요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다. 김철수는 우리의 사정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을 했다. 먼저 25,000위안을 내고 나머지는 한국에 도착한 후 갚으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자가 붙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고민했다. 이번에도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영자의 친척이 실제로 한국에 갔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친척도 김철수를 믿을 만하다고 했다. 우리는 결정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출발일은 보름 후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 집에서 평소처럼 생활해야 했다. 의심을 사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왕룡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리메이와 장웨이에게 당한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김철수가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돈을 건넸고 돌이킬 수 없었다. 새벽 4시 약속한 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왕룡은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 집에서의 5년은 지옥이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약속 장소에는 순이와 영자가 먼저 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다. 김철수가 나타났고 우리는 그의 차를 따라 이동했다. 여정은 험난했다. 우리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다. 산길을 걸었고 강을 건넜다. 며칠을 그렇게 이동했다. 중간에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하기도 했다. 모두 15명이 함께 움직였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 김철수는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안의 감시가 삼엄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작은 창고에 숨어서 이틀을 기다렸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다. 하지만 참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였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창고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공안들이 들어왔다. 우리는 모두 체포되었다. 김철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또 속은 것이었다. 김철수는 우리를 공안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다. 공안서에서의 조사는 가혹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캐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북송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조사를 받던 중 한 공안이 몰래 나에게 속삭였다.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1인당 5,000위안이라고 했다. 나는 순이와 영자를 쳐다봤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다. 김철수에게 모든 것을 줬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공안에게 애원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한국에 가면 꼭 갚겠다고. 공안은 비웃었다. 돈 없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했다. 나는 절망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5년 동안의 고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순이가 말했다.
우리에게 조금 남은 돈이 있다고. 우리가 김철수에게 주기 전에 만일을 대비해 조금 남겨둔 돈이 있다고. 3천 위안 정도였다. 순이는 그것을 공안에게 주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공안은 고민하는 듯했다. 3천 위안으로는 부족했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결국 공안은 우리를 풀어주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다시는 한국행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과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다. 공안서를 나왔을 때 우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희망도, 믿음도. 순이가 울기 시작했다. 영자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울 수조차 없었다. 너무 허탈해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왕룽은 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고 나를 더욱 심하게 때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고통도, 분노도, 슬픔도. 나는 그저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았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후 순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놀랍게도 웃고 있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순이는 내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고. 그녀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었다. 북한으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비록 모든 돈을 잃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이의 손을 잡았다. 영자도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행을 꿈꾸지 않았다. 대신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을지. 순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끼리 작은 모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탈북 여성들끼리 서로 돕는 모임.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빌려주고 일자리 정보도 공유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을의 다른 탈북 여성들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했다. 모두들 여러 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모임에는 12명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누군가 아프면 간병을 해주었고 일자리가 생기면 함께 나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우리는 공동 금고를 만들었다. 각자 조금씩 돈을 넣고 필요한 사람이 빌려 쓰는 방식이었다. 물론 이자는 없었다. 대신 갚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믿고 돈을 넣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 각자 100위안씩 넣어서 1200위안을 모았다. 그 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다. 놀랍게도 모두가 약속을 지켰다. 빌린 돈을 제때 갚았고 어떤 사람은 갚을 때 조금 더 넣기도 했다. 1년이 지나자 우리의 공동 금고에는 10,000위안이 넘는 돈이 모였다. 우리는 이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장마당에서 작은 좌판을 열기로 한 것이었다. 순이가 중국에서 구해온 물건들을 파는 장사였다. 사업은 잘 되었다. 우리의 물건은 품질이 좋았고 가격도 저렴했다. 한 달에 2,000위안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 돈은 다시 공동 금고로 들어갔고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었다.
2년이 지났을 때 우리 모임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25명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었고 공동 금고에는 5만 위안이 넘는 돈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였고 언제든 잡혀갈 위험이 있었다. 중국인 남편들의 폭력도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의지할 곳이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왕룽의 폭력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모임의 자매들이 나를 지지해 주었고 필요하면 숨을 곳도 제공해 주었다. 때로는 왕룽에게 단체로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폭력이 줄어들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자 그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어느 날 순이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조선족 변호사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그를 만났다. 변호사의 이름은 박진수였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불법 체류자인 우리를 완전히 합법화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권리는 찾아줄 수 있다고 했다. 박진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 중 몇몇은 임시 거주증을 받을 수 있었다. 완전한 신분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불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였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숨겨 다닐 필요가 없었다. 3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38이 되었다.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8년이었다. 처음 두만강을 건넜을 때의 나는 순진했고 세상을 몰랐다. 여러 번 속았고 배신당했고 절망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리메이에게 잃은 10,000위안, 장웨이에게 잃은 3,000위안, 김철수에게 잃은 25,000위안, 총 38,000위안을 잃었다. 한화로 거의 8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경험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료들, 서로를 지켜주는 자매들.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다. 우리는 돈을 잃었지만 서로를 얻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북한에 계신다. 나는 정기적으로 송금을 하고 있고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나아졌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아직은 그럴 여력이 없지만 우리 모임이 계속 성장하면 가능할 것이다. 한국행의 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 않는다.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는다. 우리는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루트를 찾고 충분한 돈을 모으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꿈이었다. 신분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걷는 꿈. 꿈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순이와 영자도 함께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여전히 왕룽의 집에 있었다. 여전히 불법 체류자였고 여전히 어려운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도 일을 해야 했다.
한 푼, 두 푼 모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25명의 자매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것이고 함께 꿈을 이룰 것이다. 리메이와 장웨이와 김철수. 그들은 내게서 돈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그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내 의지, 내 희망, 그리고 내 자매들과의 유대. 그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